아예 아만다는 사실 뭔가 관련되는 것 같아. 이건 이 사건은 외부 침입이어야 돼. 그러면 외부 침입이 아니라 내부인이라는 거잖아요. 악마는 가장 밝은 곳의 뒤편에 있다. 평화로운 곳에서 벌어진 참혹한 비극. 이탈리아 중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 페루자. 도시 곳곳에 유세 예술대학과 단과대학들이 자리 잡고 있어 대학 도시라고 불리는 곳. 이탈리아 각지와 세계 곳곳에서 온 유학생들로 언제나 젊음의 활기가 넘치는 이곳에 도시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한 통의 신고 전화로 시작됐습니다. 여보세요? 잘 들어주세요. 누군가 지금 집안을 어지럽혔고요. 방문이 잠겨 있어요. 화장실에 핏자국도 있어요. 거주인도 한 명의 방문이 잠겨 있어요. 안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잠겨있는 문을 부수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정신없이 어지럽혀져 있었고 바닥에는 피 묻은 브래지어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브래지어의 후크 부분은 마치 칼로 도려낸 듯 뜯겨져 있었습니다. 방바닥에 내던져진 침대 이불 아래로 하얀 발이 삐져나와 있었고 이불을 걷으니 알몸의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리한 물건에 목이 깊게 찔려 이미 사망한 상태. 사방이 피범벅이었죠. 피해자는 나체 상태로 담요에 덮여 있었어요. 누군가는 억지로 제압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팔에 상처가 많았죠. 피해자의 목에는 깊은 칼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범인은 누구든 이 괴물 같은 힘을 가진 놈일 거라고 생각했죠. 목 이외에도 턱 부위에 작은 칼자국이 발견됐는데 당시 형사는 그 칼자국이 마치 피해자를 조롱하듯 장난친 듯한 느낌의 상처였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영국인 교환학생 22살의 메러디스 커처. 그녀의 몸에는 성폭행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체내에서 남성의 DNA도 발견됐습니다. 당시 페르자의 페르골라라는 지역에 위치한 이 집에는 메러디스 외에도 3명의 여대생이 더 살고 있었습니다. 2명은 이탈리아인이었고 1명은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인 아만다였습니다. 그날 밤 메러디스를 제외한 3명의 학생들은 모두 집을 비운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인 11월 1일, 그날은 이탈리아의 공휴일이었습니다. 메러디스는 영국인 친구의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은 후 피곤하다며 밤 9시에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것이 메러디스가 목격된 마지막 모습. 다음날 아침 2대의 휴대폰이 메러디스의 집 근처 조금 떨어진 주택 정원에서 집 주인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하나는 메러디스가 영국에서 쓰던 것이었고 하나는 이탈리아에서 쓰던 핸드폰으로 명의자는 같은 집에서 살던 이탈리아인 여대생 로마 넬리의 것이었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난 오후 12시 30분, 경찰은 로마 넬리의 주거지를 추적해 페르골라 7번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집 앞에는 2명의 남녀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메러디스와 함께 살던 아만다 녹스와 그녀의 이탈리아 남자친구 라파엘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혈흔 등 이상 흔적을 발견했고 강도가 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했던 페루자 경찰의 눈엔 그들의 태도가 뭔가 묘했습니다. 사건 현장 밖에서 그 두 남녀를 봤습니다. 이 둘이 서로 껴안고 쓰다듬어주거나 키스를 하면서 서로 위로를 해주고 있었는데 경우에 어긋난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시신 발견 다음날 경찰은 아만다에게 사라진 물건이 없는지, 주방에서 사라진 칼이 없는지 등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만다는 손바닥으로 머리 옆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뒷전에 비명이라도 들리기라도 하는 듯 말이죠. 메르디스의 비명 말이에요. 그 일을 계기로 아만다가 범인이 아닌지 의심하게 됐습니다. 끊임없이 논란이 된 그녀의 양면성, 천사의 미소 뒤에 숨겨진 악마의 본성, 아니면 수사당국이 만들어낸 억울한 희생자,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 2007년 11월 2일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전 세계를 뒤흔든 사건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은 2007년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생부터 재판 과정 이후 아주 논란에 논란을 낳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현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폭행의 흔적이 있었던 시신이었고 나체 상태, 목에도 상흔, 또 팔에도 많은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중요한 거일 수도 있는데 시신을 이불로 한번 덮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강간살인 그리고 뭔가 저항은도 있었고 외부인에 의해서 무엇인가 행위를 한 후에 살해당한 뭐 이런 형태를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 증거는 이미 다 그냥 처리하고 가지도 않고 이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체포되는 거를 두려움 그런 것도 없나? 뭐 이렇게 훼손하는 그런 것도 없이? 네. 그러니까 저기 증거를 시신을 가지고 나간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네. 범죄의 목적과 시신 그리고 증거 훼손 이게 안 맞는데 뭐 이 정도까지가 이제 네. 그러면 딱히 뭐 증거만 분석하고 DNA만 분석하고 주변 추리만 하면 범인 잡는 거 어렵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공간이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여기 대학들의 이제 주변에 많이 있었고 이 집은 특히나 이제 여럿이서 사는 구조, 뭐 방별로 뭐 따로 있고 공용 공간도 있고 이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이 있는 곳에 누군가 이제 침입을 했고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기묘하게도 그날은 마침 아무도 없었죠. 예. 그 메러디스 혼자만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 시신이 발견됐다는 것을 경찰이 소식을 듣고 전날 밤 집을 비웠던 노마넬리가 집으로 돌아온 것이 오후 1시경이었고요. 창문이 이제 이 방마다 뭐 다 이렇게 침입할 수 있는 창문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노마넬리의 방에 이 창문이 깨져가지고 있는 흔적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또 메러디스가 이제 전날은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저녁 먹고 헤어져서 이제 들어간 것이었는데 폰이 밖에서 조금 인근에서 발견이 됐어요. 들고 나가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본인과의 연락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핸드폰을 가지고 나간 범인들은 있는데 또 이걸 아예 폐기한 것도 아니고 또 주변에 또 버렸거든요. 그냥 버렸고 네. DNA나 증거는 그냥 남겨뒀고 네. 뭔가를 그냥 버린 척 한 것이 아닐까? 이 스테이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네. 뭔가를 이렇게 의도하려고 그럼 조금 시차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사건이 흔히 이제 이 지금부터 얘기할 아만다 녹스라는 여성을 또 중심으로 또 이제 나중에 재판이 진행돼서 많은 의심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심증적으로도 처음에 의심을 받았어요. 뭐 태도가 아니 뭐 자기 이제 같이 사는 애가 죽었는데 저기 앞에서 저런 연인하고 막 껴안고 막 키스하고 저러고 있다고? 두 남녀가 연인이면은 이거 저기 겁먹을까봐 긴장된 상황에서 네, 그러고 문화에 따라서는 키스도 할 수 있는 거 문화가 다른 사람일 수 있는 거니까 네. 경우에 어긋난다는 것은 본인 생각이죠. 아니 현장의 증거를 중심으로 봐야지 왜 부차적인 주변 사람들의 이 행동을 해석의 여지가 있는 행동을 네. 마치 그냥 확신하듯이 비명이 들리기라도 하는 듯이 그건 자기 얘기죠. 그건 완전 작가인데요. 그러니까 비명이 들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그냥 여기가 이명증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유 이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를 글쎄 이건 너무 오반데. 네, 여기까지는 어쨌든 심적인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또 이후에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점점 더 이야기가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드는데요. 그날의 진술, 아만다가 겪었던 그날의 이 일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애틀 출신의 아만다 녹스는 당시 20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피해자인 메러디스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는 아만다. 아만다와 남자친구 라파엘이 처음 만난 것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일주일 전. 두 사람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거의 매일 만나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건 당일인 11월 1일에도 두 사람은 같이 있었습니다. 아만다는 라파엘의 집에서 영화 아멜리아를 보고 있다가 아르바이트 가게 사장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늘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고 아만다는 바로 그럼 나중에 보자 좋은 밤 보내라 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영화를 다 본 후에 저녁을 먹고 라파엘에게 독일어판 해리포터를 읽어준 후 침대에서 장난을 치다가 성관계를 가지고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온 곳은 다음날 아침. 아만다는 집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의아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문이 열려있는 것을 제외하고 거실이나 자신의 방은 나갈 때와 그대로 크게 달라진 것도 없었고 사라진 물건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용 욕실에 들어간 아만다의 눈에 핏자국이 들어왔습니다. 세면대에 남겨진 핏자국이 2군데 있었는데 누가 면도를 하다가 베었나 하고 생각을 하곤 샤워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씻고 나오는 길에 발매트에 남겨진 좀 더 큰 핏자국을 발견했지만 또 한 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욕실을 나온 아만다. 그녀가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은 것은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린 후였습니다. 그 집에는 욕실이 2개 있었는데
하나는 메러디스와 아만다가 사용했고 또 하나는 이탈리아 여학생 2명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만다는 자신의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이탈리아 학생들의 욕실로 이동해 머리를 말리다가 무심코 변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변기 안에는 누가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아 대변이 남아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아만다는 남자친구 라파엘의 집으로 달려가 그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집을 둘러보던 두 사람은 메러디스의 방문이 잠겨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지만 금세 전 세계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탈리아에 유학 온 미모의 미국인 백인 여대생이 또 다른 영국인 여대생을 살해했다는 기사에 사람들의 반응은 엄청났습니다. 기사의 제목과 내용은 점점 선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두 여성에 관한 모든 것들이 기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페루자 경찰은 아만다에게 그녀의 혈액 검사 결과 그녀가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곧 에이즈가 발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만다는 이에 크게 동요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탈리아 경찰이 유도신문 목적으로 아만다에게 거짓 정보를 준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아만다는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페루자 경찰이 그녀가 취조와 신문에 약한 것으로 알고 거짓말을 통해서 그녀에게 진술을 끌어내려고 한 것이죠. 진실과는 별개로 자극적인 단어만 세상에 퍼졌습니다. 에이즈, 그룹 섹스, 살인. 논란이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사건 발생 3주 후 드디어 메러디스 체내에서 발견한 남성의 DNA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앞서서의 이제 실종 신고를 한 라파엘이라는 남성은 이 아만다가 데려와서 이렇게 결국은 이제 신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녀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핏자국을 보고 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대변을 보고 갑자기 이상해서 불러왔다. 저는 사실 핏자국이 조금 더 이상하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좀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전에도 핏자국이 있었다고 하면 네. 뭐 여러 사람이 쓰는 거니까 또 여성들이 있으니까 뭐 생리혈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뭐 면도 이건 공용으로 쓰는 거니까 과거에 그랬다고 하면은 그랬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핏자국이 어쨌든 여기서 살인사건 현장이기 때문에 핏자국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좀 핏자국 사진들은 있습니다. 이제 수도꼭지 부분하고 세면대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뭘까요? 아마 이렇게 씻은 거겠죠? 범인이 그걸 씻고 그거는 뭐 처리하지 않은 건 뭐 자기 DNA도 놓고 가는데 뭐 이걸 굳이 닦을 이유가 없을 테니까 네. 그런 형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는. 또 역시나 대변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이게 이상해서 불렀다고 하는 건데 이게 범인이 앞에서 얘기한 만일 이제 체내에서 DNA가 나왔는데 이게 만일 범인의 것이라면은 뭐 계속 놓고 가는 그런 프로필의 범인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신경 안 거예요. 쓰는. 예, 딱히 뭐 신경 안 네. 쓰는. 근데 이제 아만다 녹스가 이제 사건에 굉장히 관련이 있는 그런 인물로 용의자로 이제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본인이 만일 예를 들어서 어떤 스테이징을 하거나 뭘 했다면은 이 대변을 남겨놓거나 관련 있는 걸 보고 또 신고를 하고 이게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만드가 범인이라고 하면은 네. 집에 오질 않았겠죠. 다른 사람이랑 있다가 가겠죠. 목격자를 다른 사람으로 만든다. 네, 그렇겠죠. 이 집에 다른 사람도 네. 기거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네. 오히려 자기와 자기 남자친구가 신고하게 한 거잖아요. 남자친구한테. 네. 아만다가 범인일 가능성은 여기선 많이 떨어지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가해자 미국인, 피해자 영국인 이런 반응. 프레임이 있었죠. 예, 거기다가 에이즈 뭐 하면 뭐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는 네. 그룹 섹스 뭐 이런 거 금방 떠올리는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로는 에이즈는 아무런 네. 왜 페루자 애들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만다 녹스한테 뭔가 자백을이나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얘를 보니까 굉장히 심리적인 어떤 그런 거에 취약하네. 좀 더 압박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걸 했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거든요. 했다 그래도 아니 그냥 압박만 하면 되지. 네. 페루자 경찰 애들은 앞에서 본 것처럼 이게 그룹 섹스라든가 뭔가 난삽한 일을 한 후에 네. 서로 뭔가를 했다는 일종의 그런 심증을 초기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신문이 유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 애들이 예. 유학 와서 마약도 많이 하고 뭐 마약- 그룹 섹스도 하면서 네. 그러다가 지들끼리 뭐가 있었다. 죽였다. 뭐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사건 방향을 이렇게 설정했던 것 같아요. 초기에요. 예. 네. 이 사건 발생 3주 후에 드디어 이제 물적 증거가 나오는데요. 메로디스 체내에서 발견한 남성의 DNA 감식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나오면서 사건이 또 전혀 다른 국면으로 흘러갑니다. DNA의 주인은 루디 헤르만 키에데로 당시 만 20살의 나이에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현장에는 루디의 지문도 남겨져 있었습니다. 주변인들은 루디가 평소 돈만 하는 사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이 그를 찾았을 때 루디는 이미 출국해서 독일에 머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루디의 친구를 시켜 그에게 전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당시 경찰의 정보원과 루디의 통화 내용입니다. 살해된 여자애랑 사건 전날 만났어. 그리고 다음날 그 여자 집에 갔지. 근데 콘돔이 없어서 결국 그건 못했어. 근데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뭐 비명이 들려서 뛰쳐나왔지. 웬 남자가 있는데 어두워서 얼굴은 못 봤어. 그 녀석은 문으로 뛰쳐나갔지. 메로디스를 봤는데 피투성이더라. 목이 칼에 베었으니까. 걔가 나한테 매달렸지만 난 무서웠어. 나한테 피가 묻었으니까. 결국 루디에게 국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루디의 등장으로 경찰은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이 주장한 가설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만다는 원래 다양한 남자들과 문란한 성생활을 즐겼고 그날도 마약에 취한 아만다는 남자친구인 라파엘과 루디를 집으로 데려와 집단 성관계를 하자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만다는 거침없는 여성이었어요. 남자를 집에 데려올 때도 있었죠. 반면에 이 메로디스의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모든 면에서 아만다와 정반대의 사람을 꼽으라면 그게 메로디스라고 했어요. 자기 방에 있던 메로디스를 불러 이 일에 동참할 것을 권유했지만 도전적인 아만다와 달리 조심스러운 성격의 메로디스는 이를 거절하면서 아만다의 평소 행실에 대해서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창피하고 화가 난 아만다는 메로디스를 공격합니다. 루디와 라파엘은 메로디스의 양팔을 잡고 아만다의 범행을 도와주며 부추겼습니다. 아만다는 라파엘과 루디로 하여금 메로디스를 성폭행하도록 지시합니다. 그 후 자신이 직접 메로디스의 목을 찔러 살해합니다. 이것이 검찰이 세운 가설. 하지만 아만다는 루디와 공범은커녕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웃들이랑 같이 있는 모습도 봤고 길에서 마주치기도 하고 대화를 한 적도 있어요. 농구하는 모습도 본 적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일하는 술집에서도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이죠. 라파엘 역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소심하고 여자에 관심 없던 제가 아만다를 만나고는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해졌어요. 그럼 제가 왜 살인을 저지릅니까? 완전히 미친 소리죠. 그리고 경찰 정보원과의 통화에서 루디는 아만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하나만 말하자면은 아만다는 북한에 거기 없었거든. 경찰은 세 사람이 공범임을 의심하고 아만다는 루디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한 상황. 그런데 체포된 루디는 사건 현장에서 아만다를 보았다고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갈 때 여자 실루엣을 봤어요. 아만다가 집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당시의 DNA의 결과 DNA 주인이 나왔습니다. 20살의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흑인 남성 루디 헤르만 게데였고요. 그리고 이제 출국해서 외국에 있는 상황에서 뭔가 정보를 좀 캐내려고 누구를 시켜서 통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루디의 증언하고 혐의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증거상으로는 루디가 범인이죠. DNA 때문에. 그죠? 네. 근데 아만다는 왜 연결이 된 거죠? 아만다는 네. 사실은 목격자예요. 신고자고. 네. 만약에 루디가 진짜 범인이면은 자기가 이제 잡혀갈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형을 감경하기 위해서 공범이라든가 네. 아니면 뭔가 음. 사실은 나는 쟤들이 시켜서 했다. 이렇게 하는 게 루디의 진술 방향 아니겠어요? 지금 경찰이나 검찰 쪽은 어쨌든 지금 아만다를 통해서 대충의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뭐 그런 추잡한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갑자기 DNA가 딴 사람이 나오니까 원래 그림을 뒤바꾸진 않고
루디를 거기다가 넣어서 이건 그룹 섹스 중에 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목이 찔린, 주요하게 두 번에 찔린 이제 상흔에 대해서 좀 보는데, 목을 찔렀다는 거는 아마도 성관계 혹은 뭐 강간을 한 후에 협박을 하기 뭐 위해서. 그런 상태에다가 네. 이렇게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결국은 범인은 혼자잖아요. 혼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루디가 맨 나중에 이제 창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 여자 실루엣을 봤는데 아만다가 집을 빠져나가는 걸 봤다라고 증언하는 부분은, 이거는 뭐 확률적으로는 공범을 만들어서 뭔가 혹은 저쪽에 범인이 따로 있다라는 걸 하기 위한. 근데 정확히 얘기하진 않잖아요. 네. 뭐냐? 아만다랑 나는 공범이에요라고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창문을 통해 들어갔어. 네. 자기가 범인은 맞아. 근데 거기에 뭔가를 본 것 같아. 여자 실루엣을. 그리고 그 실루엣이 나갔어. 이건 공범이란 말도 아니고 공범이 아니란 말도 아니에요. 네. 나는 아만다를 봤을 뿐이고 아만다와 자기가 뭘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이야기는 마치 응. 내가 들어갔을 때는 아만다가 이미 범행을 하고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어처럼 그렇죠. 들리거든요. 그러면은 네. 범행을 했는데 자기 DNA가 왜 메르디스 시신에다가 시간을 있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요. 네. 그게 말이나 돼요?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게 강한 힘을 가진 남자의 이 어떤 것이라고 현장이 나왔는데 네. 이미 아만다는 범행을 한 후에 나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정황과 안 맞잖아요. 이 체포된 3명의 용의자, 그들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양측의 증언과 증거들이 부딪히면서 사건이 좀 더 복잡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집단 성관계를 거부한 친구를 살해했다는 검찰의 가설은 현장에서 발견된 DNA 흔적들로 뒷받침되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라파엘의 집을 조사하다가 부엌에 칼을 담아두는 서랍에서 피해자의 상흔에 맞는 칼자루를 발견했습니다. 칼을 감식한 결과 손잡이에서 아만다의 DNA가, 칼날 끝에서 메르디스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이게 메르디스의 목을 찌른 사람이 아만다라는 증거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또 거실에서 발견된 뜯겨져 나간 메르디스의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감식한 결과 라파엘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증거는 이들에게 불리해 보였습니다. 체포 전 친구와의 통화에서 아만다가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던 루디는 증언을 바꿔 사건 현장에서 아만다를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화장실에서 헤드폰을 쓰고 음악을 들으며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헤드폰 너머로 아만다와 메르디스가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윽고 메르디스의 비명소리가 들려 화장실에서 뛰쳐나왔는데 그녀가 모르는 남자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었고 아만다는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너무 무서운 나머지 피 흘리는 메르디스를 외면하고 도망쳤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자의 체내에서 루디의 DNA가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메르디스의 가방과 베개에서도 루디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루디의 변호사는 아만다와 라파엘이 입을 맞춰 루디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법원에 그의 재판만 별도로 빨리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만인 2008년 10월 루디는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루디는 항소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16년형으로 감형되며 루디의 케이스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만다와 라파엘의 재판은 루디에게 첫 판결이 내려진 이듬해인 2009년 1월에서야 시작이 됐습니다. 검찰은 아만다와 라파엘이 사건 당시 마약에 취해 메르디스에게 무리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사건 당일 두 사람의 행적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두 사람이 사건 당일 저녁 약에 취해 있기는 했습니다. 라파엘은 사건 당일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번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파엘은 그날 저녁 대마초를 많이 피웠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라파엘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저녁 6시경 혼자서 대마초를 피웠고 8시 30분경 아만다와 함께 추가로 대마초를 더 피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의혹은 두 사람의 컴퓨터와 휴대폰 이용 기록입니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저녁 라파엘의 컴퓨터로 영화 아멜리아를 봤고 잠든 후에는 다음날 아침 10시 30분까지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라파엘의 컴퓨터와 인터넷은 사용 기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음날 새벽 5시 32분 두 사람이 잠들어 있었다는 시간에 컴퓨터를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약 30분간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아이튠즈와 mp3 파일로 음악을 재생했던 것입니다.
아만다와 라파엘의 휴대폰이 사건 당일날 밤 내내 꺼져 있었다는 점도 이상했습니다. 두 사람은 메로디스가 귀가한 시각인 저녁 9시경 거의 동시에 휴대폰을 껐습니다. 평소 두 사람은 전화를 꺼두지 않았습니다. 꺼져 있던 휴대폰 중 라파엘의 것이 다음날 새벽 6시 2분경 다시 켜집니다. 새벽 5시 32분에 컴퓨터가 30여 분간 사용됐고 뒤이어 휴대폰이 켜진 것입니다. 이른 새벽 시간에 깨어있던 것은 라파엘뿐만 아닌 듯했습니다. 근처 잡화점 주인이 아침 7시 45분경 아만다를 보았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려고 도착했는데 미리 와 있더라고요. 아만다가요. 가게 앞에 서서 문 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문이 열리자 들어와선 청소도구들을 사갔어요. 네, 당시 이제 칼의 상흔과 어떤 흔적이 매칭되는 걸 찾다가 여기서 DNA가 나왔는데 손잡이에선 아만다의 DNA가 칼 끝에선 메로디스의 DNA가 나왔으니까 아만다가 손을 짚고 이걸 찔러서 남은 게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 칼에 아만다의 DNA가 나오는 건 되게 당연해요. 왜? 남자친구의 집이잖아요. 네. 남자친구의 집에서 요리를 해 먹기 위해서 그 칼을 만졌겠죠. 문제는 그 칼의 끝에 메르디스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죠. 속옷에 그렇죠. 후크 부분을 감식한 게 라파엘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그 라파엘이 그 부분을 만졌다는 거죠. 증거가 맞다면 라파엘의 그 관련성은 분명히 있는 거지만 네. 메르디스의 DNA가 묻었다고 해서 아만다가 그걸 찔렀다고 하는 거는 그건 정황일 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네, 그리고 루디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아요. 루디가 네. 메르디스를 강간해서 DNA를 남긴 건 맞아요. 네. 그죠? 문제는 그 행위를 팩트로 보고 아만다와 라파엘이 뭘 했는가에 대한 거를 찾아야죠. 좀 특이했던 게 루디는 저 빨리 빼가지고 진행해달라 그래가지고 이것만 바로 진행시키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또 나머지 2명에 대해서 또 진행이 되거든요. 이탈리아의 사법제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하긴 그렇지만 이게 동일한 사건, 네. 하나의 사건, 메르디스의 사망에 대한 사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그러니까 메르디스를 강간한 것과 네. 메르디스를 살인한 것은 다르다는 두 개의 사건으로 그러니까 루디가 메르디스를 강간을 했고 그 다음에 루디는 빠져나갔고 그 뒤에 아만다, 라파엘이 살인을 했다라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독립적인 사건이라고 보고 이렇게 한 거야. 그렇지 않고는 이게 말이 안 되죠. 한편으로 또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이제 약에 취해 있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부분적인 진실로 좀 드러났고 본인이 인정을 했으니까요. 했다고. 그리고 이제 말이 다릅니다. 이제 본인은 그 시간들에 본인들은 잤고 안 했다는데 깨어 있었던 사용 기록이 있고 특히나 좀 의심 갔던 부분은 핸드폰이 왜 하필 또 메르디스가 들어갔던 시간에 동시에 꺼졌을까? 이게 메르디스의 살인과 직접적인 건 아니에요. 그게 정황이죠. 정황이죠. 네. 네. 그게 찔렀다는 건 아니에요. 진짜 찔렀다고 하는 어떤 연관성은 네. 다른 것보다 후크에 라파엘의 DNA가 있다는 것이 직접적인 거예요. 네. 그것만 직접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칼도 사실은 라파엘과 관련된 거지 아만다는 또 간접적인 거죠. 아까 네. 제가 설명한 바대로.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새벽에 그러니까 뭔가 저녁 사이에 잤는지 뭐 했는지 5시 반에 먼저 이제 남자친구가 깼고 30분 뒤에 남자친구가 핸드폰을 킵니다. 그리고 또 1시간에서 거의 2시간 정도 뒤에 여자친구 아만다가 나가서 보통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철물점이나 가게 앞에서 기다리는 건 굉장히 이상한 행위인데 기다렸다가 사가지고 나가더라, 청소도구를. 나중에 이제 뭔가 이 사건 현장에 정리되는 흔적을 발견했다는 나중에 또 조사가 후에 또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정리된 건가요? 이 현장? 메르디스 잠겨있는 방은 정리되지 않았죠. 청소도구를 사갔으면 현장을 청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범행 현장을.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밥화점 주인 말은 네. 맞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청소도구를 사서 뭘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정황 증거죠. 그림이 그려질 듯한 의혹은 정황은 있는데 이게 직접적인 건 아니고
잘 안 맞죠. 정확하게 네. 시사하진 않는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둘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는 가운데 재판이 계속 이어집니다. 뒤에서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 아만다에게 26년형이 선고되었고 라파엘에게는 2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둘은 바로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인 2011년 로마 라사피엔자 대학의 수사 전문가 2명이 아만다와 관련된 2가지 증거물을 재조사했습니다. 증거물은 아만다와 메러디스의 DNA가 발견된 칼과 라파엘의 DNA가 발견된 브레지어 후크였습니다. 전문가는 사건 당시 경찰의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브레지어 후크는 양탄자 밑에서 발견됐죠. 사건 발생 46일 후에요. 그 46일 동안 다른 사람들이 DNA를 옮겼을 가능성도 있어요. 다시 현장 녹화 필름을 보니까 부츠도 갈아 신지 않았고 장갑도 갈아 끼지 않은 모습들이 찍혀있더라고요. 실제로 브레지어 후크에서는 라파엘의 DNA 외에도 누군지 알 수 없는 인물 2명의 DNA가 검출되었지만 경찰은 이것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라파엘을 기소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증거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탈리아의 대결 양상까지 더해졌고 논란 속에서 사건 발생 4년 만에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11년 10월 3일 1심을 뒤집고 아만다와 라파엘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2013년 3월 이탈리아 대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이 있었고 이 사건이 루디의 단독 범행일 리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루디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고 새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피해자의 목에는 크게 3개의 자국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치명상을 입힌 하나의 상처만 라파엘의 집에서 발견된 6.5인치 크기의 칼과 특징이 일치했습니다. 나머지 2개의 칼자국은 별개의 칼에 의한 상처인데 이 2번째 칼이 남긴 흔적은 메러디스의 침대 시트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피 묻은 칼자국이 시트에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2번째 칼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지만 2 종류의 칼이 사용됐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은 루디의 단독 범행이 아니었음을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또 집에 남아있는 침입 흔적이 조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인이 침입한 흔적은 메러디스가 아닌 이탈리아 여학생 노마넬리의 방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방에 있는 큰 창문을 통해 범인이 침입한 듯 창문이 깨져 있었는데 바닥에는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는 데다가 범인이 침입한 후 방을 어질러 놓았기 때문에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유리 파편은 어지럽혀진 물건들 위로 떨어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방을 어지럽힌 후 창문을 깬 것으로 보이는 상황. 또 건물 바깥 벽 등 외부인이 타고 오른 흔적이나 침입을 시도했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점도 이 조사 결과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범행 후 누군가 현장 청소를 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루디가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면은 범행 후에 청소까지 다 해놨으면서 정작 변기에 물을 내리지 않고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진행된 재판. 법원은 무죄 판결을 뒤집고 아만다에게 28년 6개월, 라파엘에게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라파엘은 1심과 같은 25년형을 받았지만 아만다의 경우 형량이 2년 6개월 늘어났습니다. 그녀가 사건의 주범임을 확증하는 판결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아만다는 이탈리아로 돌아가지 않고 항고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DNA가 오염됐을 것이다 라는 것이네요.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은. 말하자면 네. 그 속옷 후크의 양탄자 밑에서는 사건 발생 46일 후에 발견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발견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오염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라파엘의 DNA가 발견됐다. 라파엘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이전에도 갔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이후에도 갔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접촉에 의해서 했을 수도 있는 거.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 아유, 사건 발생 46일 후에 발견된 증거를 가지고 그거를 한 사람의 증거로 삼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문제는 그 당시에 그 감식하는 애들이 무슨 뭐 장갑도 안 갈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장갑으로 여기 네. 만지고 저기 만지고. 에이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문제죠. 목에 3개의 칼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네. 중요한 칼자국은 라파엘의 집에서 크기와 특징이 일치했다. 그런데 나머지 2개는 어떤 거다? 그러니까 2개가 사용됐기 때문에 단독범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말이 되나요? 칼을 2개 가지고 가면 안 되나요? 그렇죠. 이제 근데 보통의 일단 일반적인 경우 이제 도구가 2개 사용됐을 경우에 이게 뭐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 어떤 복수의 범행도 추정하는 또 근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아마 이랬던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동일한 비율로 있다고 하면은 네. 이거는 직접 증거로 쓸 수가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사가 다 안 됐다라는 느낌. 엉망이죠. 수사가 네. 그냥 여론 재판을 하다가 자백 받은 거 엉망을 하다가 자백 강요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좀 이상한 건 이상합니다. 예를 들면 그 휴대폰도 특히나 예를 들면은 동시에 그러니까 보통 안 끄죠 휴대폰이. 그렇죠. 예. 꺼질 수는 있어도 근데 동시에 껐다 마침 그 시간에 이것도 좀 정황적으로는 이상하고 그렇죠. 그 새벽에 뭘 갑자기 뭘 치우는 도구를 사러 갔다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이상하고. 그렇죠. 그것도 이상하고. 네. 그러니까 아예 아만다는 사실 뭔가 관련되는 것 같아. 그거는. 네. 근데 그게 꼭 살인인가? 이건 모르겠어요. 침입 루트에 대한 스테이징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증거가 쌓이는 순서가 물건을 사실 누가 침입해서 안에서 어지럽힌 게 아니라 물건 위에 이제 깨진 그렇죠. 예. 유리가 있었던 거는 스테이징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 사건은 외부 침입이어야 돼라고 보여야 될. 그러면 외부 침입이 아니라 내부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부인이라는 게 꼭 아만다와 라파엘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다른 누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아만다와 라파엘이 관련은 돼 있는데 그들의 단독일까? 이건 좀 그래서 계속 이게 뭔가 걸리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선명한 그림을 이제 우리 베프로님께서 못 그리시는 이유는 뭔가 이제 선명한 물적 증거나 수사가 뭔가 좀 있으면은 네. 할 텐데 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다들 것들이 다 증거들이 다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네. 많아서 네. 좀 어렵네요. 어쨌든 대법원 판결은 납니다. 2015년 3월 27일 이탈리아 대법원은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데요. 아만다와 라파엘 두 사람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52페이지짜리 최종 보고서를 통해서 사건 조사 과정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으며 아만다와 라파엘이 현장에 있었다라고 할 만한 생물학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는 점을 확실히 합니다. 지금 최종 판결은 밝혀내지 못했다네요. 한마디로. 그 증거 불충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만다와 라파엘이 뭔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걸만 가지고 살인의 유죄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예. 네. 지금 여전히 지금 이게 말 그대로 증거 불충분이지 뭐 이제 정확하게 아닌 이유가 밝혀졌도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만다가 유죄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무죄라고 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론이 안 지어졌고 루디는 또 16년형을 받았지만 또 그가 또 주범인지 종범인지도 애매하게 좀 끝났고요. 그가 강간을 한 건 맞아요. 네. 그럼 루디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루디의 재판을 불리하면 안 됐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법적으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 사건은 아만다 녹스가 좀 억울함을 호소하는 식의 다큐와 드라마식으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본인도 인터뷰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본인 그죠? 인터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쨌든 오랜 시간 아만다 녹스가 만일 무죄라면 오랜 시간 시달렸을 것이고 일부분은 관여가 돼 있다면은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건 또 알 수가 없는. 루디는 알겠죠. 네. 그렇죠. 그럼 루디는 이미 형량 받고 나왔죠. 그죠? 예. 범죄 시점으로 보면은 나왔어요. 나왔죠. 예, 나왔 16년이니까. 예. 자, 어쨌든 억울한 거는 돌아가신 피해자죠. 22살의 유학생이었고요. 공부를 위해서 이탈리아까지 가서 여러 가지 꿈을 꾸셨을 텐데 자, 불의의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메르디스 커처의 명복을 빌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